안녕하십니까. 오늘 철도가 미래를 바꾼다 정책 토론의 사회를 맡은 맹성규 위원장실 하정철 부장관입니다. 먼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금일 정책 토론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님과 국민의힘 권영진 국토교통위원 간사님, 민주당 이인영 의원님, 진보당 윤종호 의원님 등 총 18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SR이 주관하는 오늘 정책 토론회는 철도가 미래를 바꾼다는 주제로 교통과 지역개발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철도 개통 125년 및 고속철도 개통 20년을 기념한 행사입니다. 철도 교통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 100년을 향한 철도의 미래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철도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오늘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의례 이후에 주요 내빈 소개 후 기념 촬영, 개회 3인 환영사, 2개의 주제 발표 후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후 종합 질의 및 답변과 방청객 질의 응답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발제와 토론을 잘 들으신 후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 읽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국민의례요. 국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국까지 장님 다른 의견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정책 토론에 참석하기 위하여 소중한 걸음을 해주신 내빈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토론을 주관하시는 인천 남동구 갑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맹성규 의원입니다. 충남 아산시가 복귀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복귀왕 의원님이십니다. 울산 북구 윤종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윤석열 의원님이요. 울산 북구. 충북 증평 진천 음성 이본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김성 진천 의원님이십니다. 동구 미추홀구가 허동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서정수 의원님이요. 경기 용인시을 손명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손명수 의원님이요. 경기 수원시무 연태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연태영 의원님이요. 경기 안성시 윤종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안성시 윤종근 의원님이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이현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이현희 의원님이요. 인천 남동구을 이훈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훈기 의원님이요. 다음으로 행사를 주관해 주신 국토교통부 장관님 아직 안 오셨는데 곧 오실 예정인데 국가철도공단 이성희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성희 의원님. 한국철도공사 한문희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SR 이종국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토론회 발제를 위해 중앙대학교 마강래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학교 이용상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패널 토론 과정을 맡아주실 한경국립대학교 이원희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중에 국토교통위의 간사이신 대구 달서병 권영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패널 토론을 위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성봉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창열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국토연구원 서민호 연구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이호 철도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님이신 박상우 장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외에 많은 내빈께 참석해 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순에 따라 공동 주최해 주신 의원님들의 대회사 및 인사 말씀 이후에 환영사를 해야 하지만 오늘 정책 토론을 공동 주최해 주신 의원님들이 많으신 관계로 국토교통위원장님의 대회사 이후에 공동 주관해 주신 정부와 기관장님들의 환영사를 듣고 공동 주최해 주신 의원님들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정책 토론을 주최해 주시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님의 대회사에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경인철도가 개통된 지 125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날을 해를 기념해서 오늘 뜻깊은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고속철도 개통할 당시가 2004년인데 제가 이 고속철도 기획단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고속철도 기획단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마지막 고속철도 기획 과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의미 있는 토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철도의 미래를 바꾼다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우리 철도 공단 직원을 비롯해서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SR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국회의원 18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철도 산업과 지역 발전에 대한 애정 꼭 담아서 의원님들 의정 활동에 좋은 정책으로 다시 정책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1899년 노량진과 제물포를 잇는 한반도 최초의 철도 노선인 경인선이 개통되었습니다. 올해는 경인선이 개통된 지 125주년이 되는 해이자 2004년 KTX 개통으로 고속철도 시대를 연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철도 개통이 국민생활과 국가 경쟁력에 미친 위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이제는 철도 정책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철도와 더불어 지역 발전이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도는 물자와 사람을 실어 나르면서 한반도의 대동맥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버스, 트럭 등 대체 운송 수단이 발달하며 기존 철도역 주변이 경제적으로 쇠퇴하는 흐름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고속철도는 다시금 철도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고속철도가 정차하는 도시는 역사를 중심으로 인구의 증가와 상권의 형성이 이어지며 재활성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철도 산업, 교통망 확충과 지역 발전을 고루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마광래 교수님 그리고 이용상 교수님, 좌장을 맡아주신 이원희 총장님,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정성봉 교수님, 김은철 교수님, 그리고 서민호 연구위원님, 그리고 이호 철도본부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며 논의될 다양한 의견들이 발전적인 철도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대한 뒷받침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님의 환영사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오늘 경인철도 개통 이제 125주년이라서
우리가 어느 날을 이제 철도의 이 개통 날로 첫날로 보느냐라는 그 학술적인 스타디 중에서는 아마 오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철도의 최초의 그 생일이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주 뜻깊은 자리에 뜻깊은 정책 세미나를 주최해 주신 우리 종년 국토부정연회 맹성규 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권영진 관사님도 지금 와 계시고요. 또 우리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님도 많이 오셨습니다. 김기표 의원님, 복경 의원님, 손명수 의원님, 안태준 의원님, 연태영 의원님, 윤종호 의원님, 이영유 의원님, 허종식 의원님, 정명 의원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아니신데도 참석해 주신 우리 국민 윤상현 의원님, 또 윤종문 의원님, 이인정 의원님, 이영규 의원님, 이모선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 여러 같은 세월로 참석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철도 관련 기관자의 고래 기관장이신 국가철도공단 고래의 SR의 기관장님과 여러 직원들도 참석해 주셨고요. 안팎으로 많은 분이 참석해 주신 아주 성대한 행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 부가 무슨 일이 또 다른 행사가 있냐면 코엑스에서 해외 건설 외국의 주요 발주처 장관들을 무려 장차원 30명을 초청해서 지금 큰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하다가 지금 제가 그러고야 와서 다시 한번 좀 맞춰서 왔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대부분이 또 희망이 한국의 철도를 좀 배우해달라. 그게 사실은 제일 큽니다. 지금 우리 신문에 나가는 거는 뭐 원전 뭐 이렇게 해서 20몇 주 이렇게 나지만 원전도 이게 이 인간의 대표 상품이지만 알게 모르게 철도에 희망한다는 거. 얼마 전에 1월 달에는 우즈베키스탄에 우리 이 국산 고속철도가 최초로 2억 불어치가 수출이 되어서 지금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초원을 우리나라 국산 철도가 20년 전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전에 우리가 알스톰에서 배워서 시작을 했는데 그 기술 독립을 이루어가지고 드디어 중앙아시아에 수출을 했고요. 또 모로코 수출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모로코 또 파나마 이런 많은 나라들에서 우리나라 철도를 좀 배우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도 분야에 많은 그런 앞으로 국력을 실어서 전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를 달릴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느낀 것 같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 철도의 역사에서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경의선 개통으로 철도가 시작된 지 125년, KTX 개통 20주년이 되면서 GTX의 원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철도는 우리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과 우리 삶의 변화를 싣고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경의선의 개통은 하루를 꼬박 들어도 가기 어려웠던 서울에서 인천 간 86km를 1시간 40분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시속 300km의 KTX 속도 혁명에 이르기까지 철도는 교통과 물류의 흐름을 바꾸고 첨단 산업 발달을 주도하며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새로운 철도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올해 최초로 우리 철도 산업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였습니다. 불과 20년 전 고속철도 불무지였던 대한민국이 독자적 기술로 만든 KTX 이음을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자랑스러운 한국형 고속철도가 우즈베키스탄의 뜨거운 사막을 거침없이 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7월에는 수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모로코를 방문하였으며 우리 선진기술과 수출 실적을 바탕으로 UAE, 체코, 폴란드 등 철도 산업의 경제 영토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 철도 지하화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도 시작하였습니다. 철도로 인한 도시의 단절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거점을 더하는 큰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철도의 날을 행사에서 레일웨이 커넥티드 인더스트리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철도는 지역 간 연결뿐 아니라 관광, 문화, 쇼핑 등 다양한 활동을 연결해주는 매개체이며 경제, 도시,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도의 역량을 기반으로 디지털, IT, 영화, 레저, 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하여 더욱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철도의 빛나는 역사를 써내려 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는 다양한 논의와 제언들이
철도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리의 변화한 미래를 위한 포석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철도공단 이선희 이사장님의 환영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이성혜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철도와 지역의 미래를 위한 정책 토론을 주최해 주신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 또 권영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관해 주신 박상훈 장관님 또 한국철도공사의 한문희 사장님 SRT의 이종국 사장님께도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 개통 125주년이자 고속철도 개통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5, 60년대 가난과 절망의 시절에 우리의 철도는 우리의 발이 되어주었고요. 70년대에는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새마을호가 개통된 이후에도 최고속도 150km에 머물던 철도가 2004년에 고속철도 개통 이후에 그 한계를 극복하고 그야말로 이제는 철도의 부흥기를 실현했다 할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 철도가 718km가 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철도 125년 역사상 가장 긴 연장이 올 한 해에 늘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더군다나 우리가 독자 개발한 시속 320km급의 고속철도 차량이 상용 운전을 시작했고 이와 더불어서 고속철도 차량의 첫 수출도 일어났습니다. 이름으로써 우리의 철도 기술을 세계에 인정받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125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철도가 공간 구조의 변화를 화두로 삼아서 미래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역의 철도역을 단순한 교통 거점이 아닌 경제와 생활의 교점으로 조성하고 도시 공간을 재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고속화, 직선화 사업을 통해 가지고 폐쇄된 고속철도 부지는 도심 속의 공원, 관광 자원으로 재탄생돼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철도를 통한 균형 발전의 경험과 대한민국 IT의 강점을 살린 독자적인 신호제어 시스템을 경쟁력으로 삼아서 앞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미래를 위한 철도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철도를 통해 우리가 모두 함께 그려갈 지속 가능한 미래의 청사진이 제시되기를 희망합니다. 다가올 한가위를 앞두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든 분의 가정의 행복과 풍요로운 생활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철도공사 한문희 사장님의 환영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철도공사 사장 한문입니다. 위원장님과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경인선 철도 개통 25주년이고 고속철도 개통 20주년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전철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철도 개통과 지역 발전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국가교통 발전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박상호 국토교통부 장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철도를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고 문화가 꽃을 피우며 지역 경제는 활력을 띠었습니다. 대한민국 철도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발전하며 국민생활과 국가 경제에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KTX는 지난 20년간 10억 명을 싣고 국토 균형 발전과 교통혁명을 이끌면서 철도의 전성기를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GTX가 개통됐고 지역권 광역철도까지 운행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눈부신 성장과 발전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관심과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철도공사 역시 철도 운행 지역을 넓혀가며 교통 편의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경제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도심 내 교통허브 구축과 새로운 상권 형성으로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한 지역의 역세권 개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가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 철도 건설과 역세권 개발의 효율적 연계 등 대한민국 철도에 나아갈 방향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 전문가님들의 제언을 반영하여 국민의 윤택한 삶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R 이종국 대표이사님 활용사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SR 대표이사 이종국입니다. 오늘 먼저 뜻깊은 철도가 미래를 바꾼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도교통위원회 내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자리를 빛내 주시는 장관 또 여러 기관장님들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와 이 토론을 또 해주시는 교수님들 또 전문가님들 또 여기 참석해 주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마디만 드리는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철도, 특히 고속철도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SR은 그동안 이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SRT를 운영을 해서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지역 발전을 역할을 더 확대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올라서 오늘 이런 정책 세계를 통해서 주시는 새로운 그 아이디어와 또 그런 협력의 기회를 잘 찾고 그것을 경영에 반영해서 앞으로 철도가 나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에 공동 주최하신 의원님들의 인사 말씀을 간략히 드릴 순서입니다만 일정 관계상 주요 내빈분들 기념 촬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주실 요청드립니다. 기념 촬영을 자, 여기 보시고요. 자, 촬영했습니다. 한국철도 하면 화이팅 하자. 한국철도! 네! 박상우 장관님께서는 다음으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저기까지 축사인데 저녁까지 윤석열 위원장님하고 이하 동문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인사 말씀은 다 생략해도 될까요? 그럼 지금부터 본수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책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가자분들은 행사장내 좌석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정리 때문에 잠깐 2, 3분 정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먼저 강한 경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철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중앙대학교 마강래 교수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마강래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마강래라고 합니다. 정말 뜻깊은 자리, 저도 여태까지 이 철도의 어떤 그런 포텐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었고, 또 철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철도 분야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15분 정도라서요. 제가 이제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PPT 준비한 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 경험을, 제 조그만 경험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25년 전인가요? 그때 제 영국 런던에서 박사과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가 런던 중심부에 있었어요. 유스턴역 인근에요. 근데 그 유스턴역 인근에서 실질적으로 동쪽으로는 잘 안 갔습니다. 런던 중심부에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역사가 하나가 있는데 그 역사가 너무나 낡고 노화되고 왜 범죄 어떤 그런 원상 이런 걸로 인식이 되고 저 같은 이제 조그만 아시안이 가서 뭔가 이렇게 돌아다녔을 경우에는 좀 해코지를 당하기 쉽다. 친구들이 너무나 많은 조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워킹 디스턴스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거기를 간 적이 없습니다. 10년이 지나서 2010년도에 아직도 친구들이 거기 이제 대학 교수로 또 많이 있고 그래서 한번 놀러 갔다가 이 친구들이 가장 핫한 곳을 보여주마. 그래서 갔던 곳이 제가 기피했던 지역이었습니다. 혹시 유추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해리포터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9와 4분의 3이 들어갔던 킹스크로스 지역이었습니다. 킹스크로스 지역은 정말로 천지개벽을 했고요. 거기 구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삼성,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너무나 젊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싶은 퓨전 레스토랑, 그 다음에 세인트 마틴이라는 그런 디자이너 관련된 그런 컬리시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완전히 집적이 돼서 런던 중심부 완전히 하트가 돼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의 변화였고요. 앞으로 대한민국 서울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저희가 정말 굉장히 큰 노력을 하게 된다면 지역에도 이런 에너지가 넘치는 공간, 청년들이 있고 싶어 하는 공간, 그 청년들을 활용하고 싶은 기업들이 모이는 공간, 아마 이런 공간을 저희가 잘 만들어야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저는 철도라고 생각합니다. 철도와 기차.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앞으로 이 철도의 중요성이 왜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슬라이드 내용에 간단히 담았습니다. 크게 4꼭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 구조가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 15년, 20년 정도 지나서 역사학자들이 지금 이 시점을 기록하기로는 정말 역사적으로 격변기였다라고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런 산업 구조의 변화가 공간의 변화를 유발했다는 것. 그 공간의 변화는 지금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산업 구조의 변화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것.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좋지 못한 효과를 내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제 생각에는 유일한 수단은 철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논의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챗GPT 혹시 최근에 챗GPT 한번 써보셨다가 안 써보신 분들 되게 많은데요. 챗GPT 4.5가 나왔습니다. 저는 관계자는 아닙니다. 보면서 정말 놀랍습니다.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사회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두 가지를 꼽아주세요. 제가 존댓말로 했죠. 두 가지를 꼽아줬습니다. 첫 번째, 저출산 고령화.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낮은 출생률. 네. 그렇죠? 이거는 뭐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굉장히 큰 요인이고요. 두 번째, 불평등 심화. 여기에는 자산의 격차가 있고요. 그 자산의 격차를 유발하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양극화, 부동산 양극화 이런 것들은 공간의 쏠림 현상이랑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 공간의 쏠림 현상이랑 관련되니까 공간의 쏠림 현상은 불평등 심화 현상이랑 관련이 되고요. 이 불평등 심화 현상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맞물리는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영향이 존재하고 있더라라는 것.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떻게 철도가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들어간고요. 말씀드렸듯이 이 책은 제가 정말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정말 강하게 권유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Capitalism Without Capital 이라는 얘기인데요. 자본 없는 자본주의, 우리나라에 번역서가 있습니다. 인텐저블, 보이지 않는 자본이 도미네이트하는 시대로 갔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국부를 창출하고 강한 경제를 만드는 어떤 그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자본은 오른쪽에 네 가지 특성이 있는데 이 특성을 제가 다 설명드리면은 길어지니까 이걸로 짤막하게 가늠을 하겠습니다. 왼쪽은 기존의 경제입니다. 오른쪽은 지금 이론적으로 강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은 2010년, 2015년, 기본적으로 10년이 조금 넘은 과거부터 시작되었고 지금 초입 단계라는 겁니다. 보시면요, 지금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기업들은 여기에 있는 공장이라든가 트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텐저블 자본, 보이는 자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본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이 보이지 않는 자본을 만드는 주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엄청난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기업에 기여할 수만 있다라면은 지금 현재 오른쪽에 있는 기업들은 부가가치가 리밋이 없습니다. 플랫폼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인재를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기본적으로 기업이 전망을 결정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 하나 강조드리고 싶고요. 가운데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부가가치의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산업을 어떤 방식으로 보고 있을까?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94년부터 10년 동안 사람들이 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게 돈이 오가는 주식시장이 가장 사실 치열한 곳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동글뱅이 점점점으로 찍은 것은요, IT 첨단 산업들을 의미합니다. 94년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 엑슨모빌이었습니다. 이거는 석유, 정제 계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카콜라였습니다. 2004년으로 가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이 들어왔습니다. 2014년으로 가면 애플, 알파벳은 구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개가 들어왔습니다. 2014년부터 24년 동안 10년의 기간 동안 엄청난 산업 구조의 변화가 있었고요. 2024년에는 탑7 기업들이 첨단 기업으로 도미네이트를 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특징, 입지 선호가 엄청나게 뚜렷하다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은 보이는 자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본에 너무나 집중을 한다는 것. 인적 자본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인적 자본의 수급이 용이한 곳으로 입지 선호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혁신성이 강한 기업일수록 이런 수도권 입지 선호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 이런 과정에서 이런 입지 선호를 유발하는 어떤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accessibility, 접근성 강화를 통한 agglomeration, 지적 경제의 향상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철도가 만드는 지적 경제는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을 뛰어넘는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류의 논문들이 특히 하이스피드 레일, 고속전철이 지적 경제를 어떻게 높이는가, 그 지적 경제가 이런 이노베이션, 혁신을 어떻게 촉진하는가에 관련된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추세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산업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서 공간 구조가 변화했다는 거. 농업 시대에는 농업에 맞는 공간 구조가 있었고요. 산업혁명 시기에는 기본적으로 철도 역세권 중심으로, 역사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했고 사람이 모였습니다. 단 이게 깨지기 시작한 건 철도의 화물 트럭의 도입입니다. 철도는 70, 80km의 속도로 갔는데 화물 트럭이 100km의 속도로 도어투도어로 화물을 움직이기 시작한 때부터 역세권의 위상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서울역 주변의 세태, 용산역 주변의 세태, 그 다음에 지방 거점 지역의 철도의 세태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철도는 스피드를 굉장히 증가시켰습니다. 지금 고속철도는 300km가 넘습니다. 이 엄청난 스피드로 실질적으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면서 사람이 모이는 집적된 공간, 그 다음에 자본이 모이는 집적된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도심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부터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이런 걸로 저 가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인구 유입이 있었습니다. 청년 인구의 유입이.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유입이 밀도를 만들어냈고 그 밀도가 높은 집값을 만들어냈고 그 집값을 잡기 위해서 외곽 개발을 했습니다. 외곽 개발을 하면서 광역교통을 밖에다가 밖과 안을 연결하는 광역교통을 제대로 깔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도권의 거점 지역은 엄청난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서울이 슈퍼 메가시티로 변하는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과정을 계속 내비둔다. 아시다시피 운동장이 이렇게 기울어질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4기 신도시, 5기 신도시를 만들어야 되고요. 지역은 그만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에 사는 청년들은요, 높은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혼을 포기하거나 연애를 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역에서는 직접 경제를 잃어가니까 좋은 일자리가 들어오지 않고 미래를 그리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두 쪽 모두 굉장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어떤 그런 구조가 맞다는 거죠. 이런 흐름 속에서 실질적으로 4+3 전략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지역의 초광역권을 구축하자 초광역권 내에 큰 거점, 중간 거점, 농어촌 거점들을 모두 이어서 오른쪽에 보는 원시티 개념으로 가자는 겁니다. 이 원시티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끈끈이 철도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의 통계는 한번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청년 인구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시는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지역 내에서 거점 지역으로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초광역권에 대한 그 다음에 메가시티라고 불리는 초광역권에 대한 굉장히 큰 미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광역권, 메가시티는 기본적으로 큰 도시, 이 메가라는 말이 조금 이렇게 오해를 많이 사고 있는데요.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개념이 아닙니다. 초광역권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성장률이 감소하다 보니까 이게 상수가 되다 보니까
직접 경제를 유지하거나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공간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큰 거점, 중간 거점, 작은 거점을 큰 거대 광역권 내에 어떻게 연계하고 서로 상생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초광역권 메가시티 전략의 핵심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기본적으로 초광역권 개발 전략의 기본 방향이 크게 5가지입니다. 여기에서 거점과 연계, 컴팩트 앤 네트워크. 컴팩트는 어글로머레이션 이코노미스, 그러니까 직접 경제를 이루는 거. 연계는 서로 이어서 상생 전략을 구축하는 거. 이게 핵심이고, 이 핵심의 가장 중요한 파트가 광역교통망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철도가 집중되는 곳, 철도가 지나가는 거점, 기본적으로 이런 류의 도시 개발 사업이, 이런 것들을 강조한 도시 개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할 겁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에도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개념이다라는 거. 덴서티가 높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수다 떨 수 있는 구조. 이 3박자를 갖춘 공간을 해외에서는 이노베이션 디스트릭트, 혁신 공간이다라고 불려지고 있고요. 이 혁신 공간에서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고 싶어하고 또 인재를 공급받고 싶어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혁신 공간의 특징이 어떤 건지를 좀 한번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고요. 논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철도가 유발하는 앞으로의 변화 4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도시계획학에서 제일 많이 최근에 언급되고 있는 문구입니다. Rail is back. 철도가 돌아왔다라는 거고요. 철도 시대가 도래했고, 이 철도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철도는 아까 큰 거점, 중간 거점, 작은 거점을 연계하는 강력한 수단, 상생 발전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3번째는 균형 발전의 강력한 수단이 된다라는 것. 4번째는 40년, 50년 후에 대한민국을 도시국가로 탈바꿈시키고 도시국가 내에서의 거점 체계를 제대로 만드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거다라는 것. 그래서 철도 관련 여러 공단들, 공기업들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크게 3가지입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가 역세권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라는 거. 우리 역세권법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활용이 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역세권법은 실질적으로 역사를 포함해서 주변 지역까지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이 수단에 대해서 아직까지 중요성을 좀 덜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대도시는 민간이 사업자로서 등장하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중소도시는 정말 어렵습니다. 중소도시의 역세권 개발 사업, 그 다음에 관리 사업을 활발히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비수도권 지역, 그 다음에 중소도시 지역은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철도 관련 공기업들의 역할이 아닌가. 2번째, 균형 발전을 염두에 둔 철도 정책이 그 다음에 철도 사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3번째는요, 특히 이 거점 지역으로 철도가 들어가면 철도는 그냥 원 오브 더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철도는요,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국가적으로는 균형 발전을 견인해서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제대로 되려면은 실제적으로 거점 지역에 들어가서 그 주변 지역 내의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어떤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철도역과 기차 자체로만 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보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철도 관련 공기업
것들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좀 복합적인 어떤 그런 기능들, 그 다음에 도시계획적 요인들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잘 연구를 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쪽으로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나아가서는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철도의 부설과 지역 발전 분석이라는 주제로 우송대학교 이용상 교수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우송대학교에 있습니다. 그럼 철도, 마 교수님이 공간적인 이야기를 하셨고 철도 중요성을 말씀하셨죠. 조금 마이크로하게 이제 전국의 철도 경영 쪽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제 경인철도 125주년 고속철도 개통 20주년이 있는데 제가 우리 국토부 이렇게 또 공단공사 도와주셔서 고속철도 20년사를 얼마 전에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년 돌아보면서 많은 것들을 정리를 했는데 공간의 구조의 변화, 역세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철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저희가 새마을이라든가 2004년에 고속철도 개통하기 전에 150km 달렸던 이 철도가 300km가 다니면서 인식의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는 철도는 어느 지역에서 꼭 필요한 수단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1899년 9월 18일 날 개통이 돼서 노량진 재물포까지 해서 이제 금년이 125주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철도 역할은 자주적인 철도 운영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예전에 저희들이 처음에 철도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이제 타율적인 철도 부설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 것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철도가 자주적인 철도 운영과 경제 성장과 지역 발전 그리고 고속철도 철도 르네상스까지 가지고 왔다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상당히 이 세 번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희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구조가 굉장히 철도가 발전하기 좋은 구조입니다. 아까 마 교수님도 얼핏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처럼 인구가 많고 회랑형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부터 서울에서 경부축도부로 서남축도부 보면 굉장히 그 도시들이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밀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량 수송장의 철도가 들어가면 그 효과가 어느 나라보다 높습니다. 사실 제가 공부를 좀 좋아해서 일본 철도 역사 발전하고 최근 중철도 역사 발전의 책을 냈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고속철도 효과가 중국이나 일본보다 더 효과가 더 높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동안에 저희가 정말 좀 더 알려야 될 부분이고 일본이 굉장히 발전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역 효과는 저희가 높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동아시아 철도 모델이라고 표현하는데 굉장히 저희가 앞으로 네트워크 효과라든가 철도 부설 효과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더 높게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철도는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의 대안이 되고 있는가, 철도 미래를 바꾸는가 이런 주제를 제가 던지는데 제가 사실은 고속철도 20년차를 쓰면서 가장 아까 우리 국민들이 인식의 변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와 함께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고속철도가 1980년 아까 맹 위원장님 장관이 얼핏 얘기하셨는데 1989년에 고속철도 계획을 세울 때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교통부만 찬성하고 나머지는 많이 반대했습니다. 그 기록을 보시면 알아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미래를 위한 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20년이 왔다면 앞으로 20년도 조금 챌린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미래를 보고 더 많은 미래적인 그런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발표하는 것들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사실은 이제 그동안 공단이랑 우리 코레일 SR에서 많이들 그리고 여기 있는 교수님들하고 같이 이제 제가 연구한 내용들 좀 정리했고 제 나름대로 좀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고속철도가 철도가 정말 효과가 있었는가 이제 계량적으로 정량적 정성적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슈가 되고 있는 역의 문제는
1945년 교토역이고 지금의 교토역. 왼쪽은 철도가 그냥 역에 꼭 화물을 나누는 단순한 기능만 있습니다. 이제 교토역은 가보시면 알겠죠. 복합 기능. 하루에 교토 인구가 70만인데 여기에 거의 70만 인구가 들어있습니다. 교토역에는 교토시청을 여기로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서비스를 하기 좋은 곳에 시청을 가야 되는데 교토역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것입니다. 교토역으로 시청 분원을 옮겼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하게 도시 시스템을 역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오사카를 제가 최근에 가서 제가 찍었죠. 7월 12일 날 오늘 비가 왔는데 오사카 스테이션 시티라고 바꿨어요. 예전에 제가 갔을 때 제가 이제 저는 일본에서 공부했는데 그때 오사카 스테이션 디벨롭먼트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면 오사카 스테이션 시티, 그 도시역 중심으로 시티가 그냥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대로 지금 현재 하루에 200만의 인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를린 같은 경우 네트워크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이완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는 이 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역 중심으로 컴팩트 시티를 만들었어요. 예전에 자동차 때문에 저 교외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이제는 역 중심으로 다 개발해서 이제는 역 주변 4km, 7km 이내로 모든 것을 다시 집적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TOD죠. 트랜즈 오리엔티드 디벨롭먼트라고 실제로 이렇게 도시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이토베 같은 경우 스마트 시티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역에다 스마트 시티를 해가지고 거기를 IT화 시켜가지고 스마트 시티 클러스터를 만들어 역 주변에서 가장 물류와 사람들이 다니기 쉬운 곳으로 혁신 클러스터를 만드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것을 아무래도 제가 일본에 좀 관심이 많아요. 일본은 아까 말씀드린 규제 완화하는데도 복합 기능을 하고요.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그리고 철도회사와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협력합니다. 아까 마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민자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자가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고민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철도회사도 돈을 받아서 직영도 하고 있고요. 용적률은 지금 이번에 저희도 이제 복지권이 800까지 높아졌는데 보통 규제 완화 용적률이 900까지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그런 흐름들을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철도역과 도시의 시사점은 근데 철도역이 이전 역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자동차 때문에 교외로 갔는데 다시 철도역 주변으로 역의 르네상스가 왔고 이것은 스마트 도시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러한 도시, 오사카 스테이션 시티 같은 것들이 이제 현재 나오고 있다. 그다음에 그냥 참고해 주시고 제가 역사를 좋아해서 우리나라 도시들이 만들어져서 철도 개통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정리한 것들입니다. 인구, 이게 이제 최초의 도면입니다. 우리 이제 서울 대물포에서 최초의 도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스트익이 찍은 사진인데, 이거 실제로 만든 사람 사진인데, 경의선의 대통, 교환역의 모습, 북경역의 모습, 최초의 남대문, 지금은 이제 서울역, 처음의 부산역, 지금의 부산역, 그리고 천안 아산역, 그다음에 대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되고 굉장히 우리나라도 지금 역세권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법중에는 도시재생 활성화및 지원에관 특별권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원역이라든가 경부선역도 제가 다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서울역 역세권 지금 국부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도민도 개발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 제가 보기엔 모델 동대구역 다음에 모델이 될 거예요. 오늘은 넘어갔고요. 동대구역이 처음에 이랬습니다. 이러다가 이렇게 바뀌고 동대구역이 됐다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건 동대구역은 사실은 굉장히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성공 모델입니다.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좋은 민자를 잘 끌어들여가지고 공공시설과 상업시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런 좋은 모델입니다. 지금 동대구역 굉장히 발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성공 사례수는 제가 동대구역과 잠실역 복합환수센터를 생각했고요. 역시 그 민간 자본을 잘 끌어들였고 그것을 통해서 이 공공시설까지 같이 연결시켰던 부분. 대구시의 민자유치, 신세계 선전, 국토교통부 복합환수센터 시범사업으로서 30%까지 지원한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부분은 이제 고속철도가 진짜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가 이 부분입니다. 보시는 대로
20년 동안 데이터를 다 보니까 고속철도 정차역들이 그 이전과 이후에 비해서 정차역들이 비정차역보다 굉장히 인구가 높게 증가했다. 그 다음에 종사자 수도 늘었다. 그 다음에 GRDP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이런 설문을 통해서 보니까 고속철도 정차역 중심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나가서 전국에 232개 역을 클러스터화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역을 개발시키려면 역을 나름대로 유형화시켜서